만약 어느 날 한반도가 다시 하나의 국가로 선언된다면 그 장면은 역사책의 한 페이지처럼 간단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국경선이 사라지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던 땅이 하나의 지도 안에 들어오며 오랜 분단의 상징이었던 선들이 지워진다.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끝으로 생각할 것이다. 분단의 끝, 갈등의 종료, 새로운 시작.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해왔다. 가장 어려운 시간은 선언 이후에 찾아온다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제도의 변화이지 삶의 변화가 즉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북한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살아왔다. 분단은 단순히 땅을 나눈 것이 아니라 경험과 기억, 사고방식의 흐름 자체를 갈라놓았다. 남쪽은 빠른 성장과 경쟁, 선택의 과잉 속에서 시간을 흘려보냈고, 북쪽은 통제와 제한, 생존의 반복 속에서 시간을 견뎌왔다. 이 두 시간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고 법으로 합칠 수도 없다. 그것은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 속에 깊게 쌓여 있다. 그래서 통합의 첫날은 환호와 동시에 낫돛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말을 하지만 서로의 뉘앙스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같은 과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배운 방식은 다르며 같은 미래를 바라보는 듯하지만 기대와 두려움은 엇갈린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분단 이후의 통합은 언제나 긴 시간을 요구했다. 독일의 사례조차 정치적 통합 이후 사회적 통합에는 수십 년이 걸렸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 격차, 정체성의 혼란, 서로에 대한 거리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한반도의 경우 그 간극은 더 깊고 오래되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의 기억은 여전히 가족의 이야기와 침묵 속에 남아있다. 누군가는 헤어진 가족을 다시 찾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만남 앞에서 말없이 서게 될지도 모른다. 이 모든 감정은 통합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다. 하나가 된 이후의 사회는 빠르게 안정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조정과 마찰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법과 제도는 통합될 수 있지만 신뢰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쪽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선택과 경쟁이 북쪽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고, 북쪽에서 익숙했던 공동체 중심의 사고는 남쪽 사회에서 낯설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 차이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차이다. 그러나 사회는 종종 이 차이를 이해하기보다 평가하려 한다. 이 지점에서 통합은 시험대에 오른다. 하나의 국가는 만들어질 수 있지만 하나의 사회는 만들어져야 한다. 그 과정은 정책보다 일상에서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서로의 시선을 마주치는 순간마다 작은 오해와 침묵이 쌓일 수 있다. 통합 이후의 첫 세대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기대와 불안, 기회와 상실이 겹쳐진 시간이다. 어떤 이들에게 통합은 새로운 가능성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지금까지의 삶이 무효화되는 경험일 수도 있다. 특히 북쪽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변화의 속도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제도가 바뀌는 속도보다 사람들이 적응하는 속도는 훨씬 느리기 때문이다. 역사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통합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것이다. 빠르게 하나가 되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만약 통합이 효율과 성과만을 기준으로 추진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분열을 낳을 위험이 있다. 과거의 분단이 외부의 힘과 전쟁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새로운 분열은 내부의 오해와 조급함에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통합 이후의 첫 시간은 조용해야 한다. 축하와 선언 뒤에는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다른 기억을 인정하며
같은 미래를 강요하기보다 각자의 속도를 존중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통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언제나 시간이 주어졌던 경우였다. 급하게 하나가 되려 할수록 균열은 깊어졌다. 한반도의 통합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다. 국가는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둘로 느껴질 수도 있다. 이것은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단계다. 문제는 이 과정을 실패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필요한 시간으로 받아들이느냐다. 만약 통합 이후의 혼란을 곧바로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규정한다면 사회는 조급해질 것이고 그 조급함은 갈등을 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시간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 통합은 느리지만 단단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는 태도다. 그것은 긴 역사적 흐름의 시작이며 여러 세대에 걸쳐 완성될 과정이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그 과정의 시작을 살아갈 뿐이다. 그래서 만약 한반도가 하나가 된다면 그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분단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분단 이후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이 역사는 환호보다는 인내를 요구하고 결론보다는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어떤 사회가 되고 싶은가?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이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없지만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통합은 비로소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하나가 되는 날 이후에 시작되는 시간은 길고 조용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움직여 왔다. 통합이 선언된 이후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차이들이다. 같은 말을 사용하지만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순간들이 일상 속에서 반복된다. 남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익숙한 선택과 경쟁, 효율과 속도는 북쪽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때로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반대로 북쪽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공동체 중심의 사고와 신중한 태도는 남쪽 사회에서는 답답하거나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 차이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시간의 흔적이다. 그러나 사회는 종종 이 차이를 이해하기보다 비교하려 한다. 누가 더 앞서 있는지, 누가 더 적응을 잘하는지, 누가 더 빠르게 변화하는지를 판단하려는 시선이 생겨난다. 이 순간부터 통합은 조용한 긴장 속으로 들어간다. 역사적으로도 통합 이후 가장 큰 갈등은 거대한 정치적 사건보다 이런 일상의 마찰에서 시작되었다. 직장에서의 평가 방식, 학교에서의 경쟁 구조, 시장에서의 가격 감각, 심지어 줄을 서는 방식과 말투까지도 서로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의 피로를 쌓아간다. 특히 북쪽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변화의 속도가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도는 빠르게 바뀔 수 있지만 삶의 습관과 사고방식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어제까지 익숙했던 규칙이 오늘부터는 무의미해지고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준다. 남쪽 사회 역시 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통합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쟁의 확대와 자원의 재분배를 의미한다. 기존의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은 남쪽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퍼질 수 있다. 이때 사회는 중요한 선택 앞에 서게 된다. 통합을 성과와 효율의 문제로만 다룰 것인가? 아니면 인간과 시간의 문제로 바라볼 것인가? 만약 전자를 선택한다면 갈등은 수치와 통계로 설명될 것이고 뒤처진 사람들은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후자를 선택한다면 통합은 느려지겠지만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통합이 실패로 평가되는 많은 사례들은 속도와 성과에 집착한 경우였다. 제도는 하나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타자로 느꼈고
그 감정은 세대를 거쳐 이어졌다. 독일 통합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동서 간의 정체성 차이가 남아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반도의 경우 이 문제는 더 복잡하다. 분단의 시간이 길었고 그 사이 축적된 경험의 간극은 깊다. 통합 이후의 첫 세대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짊어지게 된다. 그들은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도 없고 미래를 단번에 맞이할 수도 없다. 이 세대는 다리와 같은 존재다. 서로 다른 두 사회를 연결하지만 그 위를 건너는 동안 가장 많은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을 다루는 방식이다. 분단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경험으로 남아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피해의 기억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실과 침묵의 시간이 있다. 통합 이후 이 기억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사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억을 덮으려 하면 갈등은 더 깊어지고 기억을 경쟁적으로 비교하면 상처는 더 커진다. 역사적으로 안정적인 통합을 이룬 사회들은 기억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기보다 여러 개의 이야기로 인정했다. 하나의 공식적인 서사보다 다양한 개인의 경험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한반도의 통합 역시 이 선택을 피할 수 없다. 통합은 하나의 과거를 강요하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과거를 함께 안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조용하고 느리며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말한다. 이 시간을 건너뛰려 할수록 통합은 더 취약해진다고. 두 사회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현실은 환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기대와 실망, 이해와 오해가 뒤섞인 복잡한 시간이다. 그러나 바로 이 시간이 통합의 진짜 시작이다. 국경이 사라진 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관찰하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조정하며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순간부터 역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통합 이후의 한반도는 이 첫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갈등을 실패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과정으로 볼 것인가. 이 선택은 정책보다 태도에 가깝다. 그리고 그 태도는 통합의 미래를 조용히 결정하게 될 것이다. 통합 이후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사회는 단순한 제도적 문제를 넘어 더 깊은 층위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경제나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과 정체성의 문제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우리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이제 누구가 되는가? 분단 이전의 한반도는 이미 너무 먼 과거가 되었고 분단 이후의 경험은 서로 너무 달랐다. 통합은 이 두 시간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으려 하지만 기억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 남쪽에서는 전쟁이 과거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북쪽에서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험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같은 역사적 사실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감정의 온도는 크게 다르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통합 초기에는 경제와 제도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과거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공공공간에 세워지는 기념물, 공식적인 추모의 방식은 사회가 어떤 기억을 중심에 둘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때 하나의 서사를 선택하는 것은 편리해 보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경험은 그 하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통합 이후 갈등이 깊어졌던 사회들은 기억을 단순화하려 했던 경우가 많았다. 복잡한 과거를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하려 할수록 배제된 기억은 더 강하게 반발했다. 한반도의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섬세하게 다뤄져야 한다. 분단의 시간 동안 각 사회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왔다. 남쪽에서는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경험이 중요한 축이 되었고 북쪽에서는 체제 유지와
집단적 생존의 경험이 깊게 각인되어 있다. 이 두 정체성은 단순히 합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며 다시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통합 이후의 사회는 이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시간이 평가절하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까지 믿어왔던 가치가 더 이상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불안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북쪽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과거가 부정당하거나 설명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되는 순간들이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반대로 남쪽 사회에서도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기준이 도전받는 경험은 불편함을 낳을 수 있다. 이때 사회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정체성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복수의 정체성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통합은 동일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안정적인 통합을 이룬 사회들은 공통된 미래를 이야기하되 과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허용했다. 기억을 경쟁시키지 않고 나란히 놓는 방식이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만이 장기적으로 사회의 균열을 줄일 수 있었다. 통합 이후 한반도에서도 이 문제는 세대를 거치며 더 중요해질 것이다. 통합을 직접 경험한 세대와 통합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과거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젊은 세대에게 분단은 교과서 속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부모 세대에게는 여전히 생생한 기억일 수 있다. 이 세대 간의 기억 차이 역시 사회적 대화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만약 이 차이를 무시한다면 통합은 세대 간의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통합 이후의 사회는 기억을 관리하기보다 기억을 견디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불편한 이야기, 설명되지 않는 감정, 쉽게 합의되지 않는 평가를 허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는 국가의 강함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더 유연하게 만든다. 앞서 있었던 많은 문명과 국가들이 실패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과거를 하나의 이야기로 고정하려 했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고정된 서사는 점점 현실과 어긋나게 되고 그 어긋남은 불신을 낳았다. 통합 이후의 한반도가 이 함정을 피하려면 정체성을 완성된 답으로 제시하기보다 계속해서 쓰여지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하나의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세대마다, 상황마다 다시 쓰인다. 이 과정을 받아들이는 순간, 통합은 비로소 현실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기억은 더 이상 갈라놓는 기준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다.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때로는 더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갈등이 폭발로 이어지지 않고 대화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사회가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통합 이후의 한반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험을 받게 된다. 과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은 없다. 다만 역사적으로 분명한 것은 이 질문을 피한 사회일수록 더 큰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이다. 기억과 정체성이 다시 쓰이기 시작하는 이 시기는 통합의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단계에서의 선택은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통합은 국경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이 같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그 상상은 기억을 존중하는 순간부터 가능해진다. 통합 이후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사회는 기억과 정체성의 문제를 넘어 일상의 변화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제도와 법은 비교적 빠르게 하나의 틀로 정리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그렇게 쉽게 맞춰지지 않는다. 같은 나라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루를 보내는 방식과 삶의 리듬은 여전히 다르게 움직인다. 남쪽에서 익숙했던 빠른 속도와 경쟁 중심의 일상은 북쪽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피로로 다가올 수 있고, 북쪽에서 오랫동안 유지되던 느리고 반복적인 생활의 흐름은 남쪽 사람들에게 답답함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생존 방식의 차이다. 통합은 이 두 리듬을 강제로 맞추려 할 때 가장 큰 마찰을 낳는다. 역사적으로도 사회 통합이 어려워졌던 순간들은 제도가 아니라 일상의 속도를 조정하지 못했을 때였다. 사람들은 정책보다 생활에서 더 먼저 변화를 느낀다. 출근 시간, 임금 구조, 소비 방식, 여가를 보내는 방법까지 사소해 보이는 요소들이 모여 삶의 안정감을 만든다. 이 안정감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통합 자체를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특히 북쪽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통합 이후의 일상은 선택의 과잉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전에는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늘어난다. 이 변화는 자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임의 증가를 의미한다. 모든 선택이 개인의 몫이 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역시 커진다. 남쪽 사회 또한 변화를 피할 수 없다. 통합은 새로운 노동력과 자원의 유입을 의미하고, 이는 기존의 경쟁 구조를 흔들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안을 느낀다. 이 불안은 종종 비교와 낙인으로 이어진다. 누가 더 빠르게 적응하는지, 누가 더 뒤처지는지를 가르는 시선은 사회를 조용히 분열시킨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통합을 동일한 속도로 밀어붙이려는 유혹을 경계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선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통합은 배려가 아닌 압박으로 작동하게 된다. 일상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안정적인 통합을 이룬 사회들은 생활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마련했다. 교육과 훈련, 사회적 안전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통합의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였다. 한반도의 통합 역시 이러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사회의 논리가 느리게 적응하는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도록 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일상은 정치적 구호보다 더 솔직하다. 사람들은 국가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해도 자신의 하루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즉시 느낀다. 그래서 통합의 성패는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만약 일상이 지나치게 불안정해진다면 사람들은 과거의 질서를 그리워하게 된다. 그 질서가 불완전했더라도 예측 가능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통합은 또 하나의 시험을 맞는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변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서 사회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 너무 느리면 기회를 놓치고 너무 빠르면 사람을 잃는다. 이 균형은 정책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태도에서 형성된다.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려는 인식, 비교보다 이해를 선택하려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통합은 일상의 수준에서 조금씩 현실이 된다. 통합 이후의 한반도는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오해와 피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변화가 실제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일상이 바뀐다는 것은 통합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 속으로 들어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 통합은 단순한 제도적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고 세대를 잇는 사회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역사는 언제나 말해왔다. 진짜 변화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대부분은 일상의 형태로 찾아온다고. 통합 이후의 한반도 역시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통합이 진행되면서 가장 빠르게 하나의 틀로 묶이는 영역은 경제였다. 화폐와 시장, 제도와 규칙은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통해 정리될 수 있었고, 숫자와 통계는
통합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경제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곧 삶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었다. 사람들의 체감은 언제나 숫자보다 늦게 움직인다. 남쪽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통합 이후의 경제는 확장과 기회의 언어로 설명될 수 있었지만 북쪽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불확실성과 비교의 언어로 다가올 가능성이 컸다. 같은 시장 안에 들어왔지만 출발선은 같지 않았다. 자산의 축적, 정보에 대한 접근, 교육과 경험의 차이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이 차이는 통합 이후의 사회에서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긴장을 만들어낸다. 역사적으로도 통합 이후 가장 오래 남는 문제는 경제적 격차였다. 제도가 바뀌어도 격차는 스스로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초기에는 더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서로 다른 체제 안에서 각자의 기준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같은 기준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된다. 이때 격차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가 된다. 누군가는 자신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이미 뒤처진 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에 좌절한다. 통합 이후의 경제는 이 두 감정을 동시에 안고 움직여야 한다. 남쪽 사회 역시 안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통합은 새로운 노동력과 자원의 유입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고 일부 산업과 지역은 조정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통합은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만들어낸다. 경제적 논리는 효율과 속도를 요구하지만 사회적 안정은 완충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 두 요구가 충돌할 때 사회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성과를 앞세울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먼저 고려할 것인가?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성장의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합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한다. 북쪽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노동의 의미일 수 있다. 이전에는 생존과 할당의 개념이 강했다면 이제는 경쟁과 성과의 언어가 일상으로 들어온다. 이 변화는 자유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실패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린다.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같은 속도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기회를 빠르게 활용하겠지만 다른 이들은 방향을 잃을 수 있다. 이때 사회가 제공해야 할 것은 단순한 일자리 숫자가 아니라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안전망이다. 경제는 사람 위에 놓일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통합 이후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던 경우들은 사람들의 체감 속도를 무시했을 때였다. 숫자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일상은 불안해졌고 그 불안은 통합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다. 반대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로를 걸었던 사회들은 격차를 인정하고 그 격차를 줄이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했다. 빠른 결과보다 지속적인 신뢰를 선택한 것이다. 한반도의 통합 역시 이 선택 앞에 서 있다. 경제를 하나로 만드는 일은 기술적인 과제이지만 삶을 하나로 만드는 일은 문화적 과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변화에 참여한다. 반대로 통합이 자신을 평가하고 줄 세우는 과정으로 느껴질 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 방어는 침묵이나 냉소로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과거에 대한 향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통합의 성공을 단기적인 성장 지표로만 판단하지 않는 태도다. 경제적 통합은 시작일 뿐이며 그 이후의 시간은 조정과 재해석의 연속이다. 통합 이후의 한반도는 서로 다른 경제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사회가 된다. 이 과정에서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불평등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격차를 개인의 실패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과제로 인식할 것인가. 이 선택은 통합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경제는 하나가 되었지만 삶은 아직 달랐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통합은 비로소 현실적인 단계로 들어간다. 서두르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시간을 투자하는 태도. 이것은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길이었다. 통합 이후의 한반도는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선택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받게 된다. 경제는 숫자로 설명될 수 있지만 통합은 결국 사람들의 하루 속에서 완성된다. 이 하루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설계될 때 통합은 비로소 지속 가능한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통합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 안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것은 세대에 따라 통합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같은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통합을 경험하는 감정과 의미는 나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분단을 직접 겪은 세대에게 통합은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기억과 감정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사건이다. 전쟁의 기억, 이별의 상처, 침묵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다시 표면으로 올라온다. 이들에게 통합은 희망이면서도 동시에 피로를 동반한다. 왜냐하면 통합은 과거를 정리하라는 요구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통합 이후에 태어난 세대에게 분단은 더 이상 체험이 아니라 이야기다. 그들은 분단선을 넘나드는 뉴스보다 자신의 일상과 미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이들에게 통합은 역사적 의미보다는 생활의 변화로 다가온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이동의 자유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이 통합을 실감하게 만든다. 이 차이는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살아온 시간의 차이다. 그러나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사회는 또 다른 긴장에 직면하게 된다. 올덜 세대는 젊은 세대가 통합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다고 느낄 수 있고, 젊은 세대는 올덜 세대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오해는 세대 간의 대화가 줄어들수록 더 깊어진다. 역사적으로도 통합 이후 사회에서 세대 갈등은 흔히 나타났다. 통합을 위해 싸우고 기다려온 세대와 그 결과 속에서 살아가는 세대 사이에는 언제나 인식의 간극이 존재했다. 한반도의 통합 역시 이 과정을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 간극을 문제로만 보지 않는 태도다. 서로 다른 세대는 통합을 다른 속도로 이해하고 다른 언어로 해석한다. 이것은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회가 유연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분단을 기억하는 세대는 통합의 의미를 깊이 설명할 수 있고, 통합 이후의 세대는 과거의 상처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질서를 상상할 수 있다. 이 두 시선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때 통합은 특정 세대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험이 된다. 문제는 사회가 어느 한 세대의 감정만을 중심에 둘 때 발생한다. 과거의 기억만을 강조하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줄어들고, 반대로 미래만을 강조하면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 통합 이후의 한반도는 이 두 방향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학교 교육, 공공담론, 문화 콘텐츠는 이 균형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합을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가르치기보다 아직 진행 중인 과정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에게 분단과 통합을 단순한 사건으로 설명하기보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통합은 과거를 미화하거나 부정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남는다. 또한 세대 간의 통합은 시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야 한다. 모든 세대가 같은 속도로 감정을 정리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머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빠르게 새로운 일상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통합은 또 다른 형태의 강요가 된다. 역사적으로 성공적인 통합은 언제나 세대별로 다른 속도를 허용했다. 한반도의 통합 역시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단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점차 줄어들고 통합 이후의 세대가 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 변화는 통합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스며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과정이 과거를 지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통합은 깊이를 잃게 된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이해는 남아야 한다. 통합 이후의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세대가 다르더라도 같은 질문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하는 일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갈라져 있었는가?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대화를 요구한다. 세대가 다르게 통합을 느끼기 시작하는 이 시기는 사회가 성숙해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갈등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사회의 깊이를 보여준다. 통합은 하나의 세대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 세대를 거치며 조금씩 형태를 갖추는 긴 과정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통합은 더 이상 조급한 목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향이 된다. 통합 이후의 한반도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를 배우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배움은 서로 다른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통합 이후 사회가 어느 정도 일상의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그동안 눌려있던 감정들이다. 제도와 경제, 세대의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 미뤄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시간은 감정을 지워주지 않는다.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침묵 속에 있던 이야기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분단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한 경험들이 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못했던 두려움, 상실, 그리고 선택의 순간들이다. 통합은 이 감정들을 단번에 치유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존재를 인정하게 만든다. 이 시점에서 사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과 마주한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어디까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역사적으로도 통합 이후 가장 어려웠던 단계는 바로 이 지점이었다. 공식적인 서사와 개인의 경험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는 순간 사회는 불편함을 느낀다. 어떤 이야기는 국가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어떤 기억은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감정들이 억눌릴 때 통합은 표면적으로만 유지된다.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 살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분리된 상태로 남는다. 한반도의 통합 이후에도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북쪽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 중에는 남쪽 사회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남쪽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선택 역시 북쪽의 시선에서는 낯설게 보일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보다 경청이다. 통합은 과거를 평가하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 살아온 인간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침묵은 때로는 보호의 역할을 했지만 영원한 해결책은 아니다.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침묵은 오히려 고립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통합 이후의 중반 단계에서는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이것은 거대한 진상규명이나 단일한 결론을 요구하는 작업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다양한 이야기들이 병렬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안정적인 통합을 이룬 사회들은 완벽한 합의를 추구하기보다 불완전한 공존을 선택했다. 모든 감정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기보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왜냐하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를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견딤이야말로 사회의 성숙을 보여준다. 한반도의 통합 역시 이 단계를 지나야 한다.
침묵 속에 남아있던 감정들이 드러날 때 사회는 불안해질 수 있다. 과거를 다시 꺼내는 것이 분열을 부추긴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말해지지 않은 감정이 쌓일수록 분열의 위험은 더 커졌다. 반대로 불편하더라도 이야기가 오갈 수 있었던 사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와 방식이다. 모든 이야기가 한꺼번에 쏟아질 필요는 없다. 또한 모든 이야기에 즉각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통합 이후의 사회는 감정을 관리하려 하기보다 감정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는 제도나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문화와 태도의 문제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되 그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즉시 해석하지 않으려는 노력,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존재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통합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갈등과 피로가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통합이 얕은 수준을 넘어 사회의 깊은 층위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침묵과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드러나는 순간은 통합이 진짜 현실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통합이 이 단계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역사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감정을 억누르고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한다면 통합은 표면적인 안정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불완전한 감정과 함께 머무를 용기를 낸다면 통합은 더 느리지만 더 단단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사회는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된다.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숙을 택할 것인가. 역사는 언제나 이 선택 앞에서 갈라졌다. 통합 이후의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침묵과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드러나는 이 시기는 통합의 가장 불편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통합은 단순한 제도적 결합이 될 수도 있고 진정한 사회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결국 사람들의 태도 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질 것이다. 통합 이후 시간이 더 흐르면서 사회는 점점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하게 된다.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제도는 이미 상당 부분 정리되었고 경제와 일상의 틀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다. 그러나 그 위에서 사회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신뢰에 달려 있다. 신뢰는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법으로 강제될 수도 없다. 그것은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아주 천천히 형성된다. 통합 이후의 한반도에서 신뢰는 가장 부족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다. 남과 북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다른 체제로 규정해왔고 그 과정에서 의심과 경계는 자연스러운 생존 방식이었다. 이 습관은 통합과 함께 즉시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상황 속에서 더 강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 같은 국가 안에서 살아가지만 서로의 의도를 쉽게 해석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이어진다. 정책의 변화, 제도의 조정, 언론의 표현 하나하나가 신뢰의 시험대에 오른다. 이때 작은 오해가 쌓이면 통합 전체에 대한 회의로 번질 위험이 있다. 역사적으로도 통합 이후 가장 오랜 시간을 요구했던 요소는 바로 이 신뢰였다. 독일의 경우에도 동서 간의 불신은 경제적 격차보다 더 오래 남았다.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통합 역시 이 과정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북쪽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제도와 권력이 과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남쪽 사회에서도 변화된 환경 속에서 기존의 신뢰 구조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때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불신을 통제로 관리하려 하거나 신뢰를 시간 속에서 키우려 하거나. 전자의 경우 단기적인 안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를 경직시킨다. 후자의 경우
혼란과 시행착오를 감수해야 하지만 지속 가능한 통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뢰는 실패를 허용하는 공간에서 자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될 때 사람들은 규칙을 따를 수는 있지만 마음을 열지는 않는다. 통합 이후의 한반도에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실수와 갈등을 곧바로 위협으로 규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정책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제도가 사람들의 기대를 즉시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순간에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책임을 특정 집단에 돌리며 갈등을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조정과 대화를 통해 수정해 나갈 것인가? 이 선택은 반복되며 사회의 성격을 만들어간다. 또한 신뢰는 대칭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어떤 집단은 더 많은 불안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설명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것을 특혜로 오해한다면 통합은 다시 균열을 만들게 된다. 역사적으로 안정적인 통합을 이룬 사회들은 신뢰의 비대칭성을 인정했다. 모두가 같은 속도로 믿게 되기를 기대하지 않았고 더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호와 설명을 제공했다. 이것은 공정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균형을 만드는 방식이었다. 통합 이후의 한반도 역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시험을 받게 된다. 신뢰를 비용으로 볼 것인가, 투자로 볼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신뢰에 투자하지 않은 사회는 결국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사람들은 신뢰하지 못하는 시스템 안에서는 최소한의 참여만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통합이 진행될수록 사회는 점점 더 많은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지역 간의 이동, 경제적 재분배, 문화적 교류는 모두 신뢰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통합은 더 이상 과거의 문제도 제도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의 문제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의 모든 층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할 때 통합은 언제든지 형식적인 상태로 후퇴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통합은 조용한 선택을 요구한다. 빠른 결론을 내리지 않고 불완전한 상태를 견디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선택이다. 이는 인내를 요구하고 때로는 답답함을 동반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인내를 건너뛴 사회는 거의 없었다. 신뢰는 가장 느리게 만들어지지만 가장 오래 남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통합 이후의 한반도에서 이 신뢰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사회는 점차 더 안정적인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이 시간을 단축하려 한다면 통합은 표면적인 합의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 통합은 결국 신뢰의 문제로 돌아온다. 국경이 사라지고 제도가 하나가 되었어도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사회는 여전히 나뉘어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통합은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준비는 눈에 띄지 않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진다. 통합 이후 시간이 더 흐르면 사회는 눈에 띄는 변화보다 눈에 띄지 않는 변화들을 경험하게 된다. 제도적 갈등은 점차 일상 속으로 흡수되고 사람들은 통합이라는 단어를 점점 덜 사용하게 된다. 이것은 통합이 실패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통합이 생활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징후일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통합이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통합을 특별한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배경이 되고 삶의 전제가 된다. 한반도의 통합 역시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남과 북을 구분하기보다 개인과 지역, 세대와 관심사의 차이를 더 크게 느끼게 된다. 이는 분단의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통합 초기에는 모든 문제가 분단의 결과로 해석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회는 더 복잡한 원인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실업, 갈등, 불평등은 더 이상 통합의 부산물로만 설명되지 않고 일반적인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이 변화는 통합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단계에는 또 다른 위험이 숨어 있다. 통합이 당연해질수록 그 과정에서 생겨난 불균형과 상처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채 뒤로 밀릴 수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려 하고 분단과 통합의 경험은 불편한 주제로 남을 수 있다. 이때 통합은 조용한 망각의 위험과 마주한다. 기억을 잃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다루지 않게 되는 상태다. 역사적으로도 통합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회는 과거를 정리했다고 믿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정리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형태를 바꾸어 나타난다. 특정 지역의 소외감, 특정 세대의 냉소, 말로 표현되지 않는 거리감으로 남는다. 한반도의 통합 역시 이 위험을 피할 수 없다. 통합이 일상이 되는 순간 사회는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정말 함께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같은 제도 안에 있을 뿐인가?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중요하다. 통합의 성공은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능력으로 측정된다. 통합이 당연해진 사회일수록 과거를 다시 꺼내는 일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끝난 문제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성숙한 사회들은 이 단계에서 과거를 다시 다른 방식으로 조명했다. 분단과 통합을 하나의 서사로 고정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의 축적으로 재해석했다. 한반도의 통합 이후에도 이런 작업은 필요할 것이다. 기념일과 교육, 문화 속에서 분단과 통합은 영웅적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한계가 드러난 시간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통합은 신화가 아니라 현실로 남는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외부의 시선도 변화한다. 통합 초기에는 국제사회가 통합을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합된 한반도는 하나의 국가로 인식된다. 이 변화는 외교와 안보, 경제관계에서 새로운 책임을 요구한다. 더 이상 분단이라는 특수성에 기대기 어려워지고 일반적인 국가로서의 선택과 판단이 중요해진다. 이 역시 통합이 성숙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다. 그러나 이 책임의 증가는 내부적으로 또 다른 부담을 만들 수 있다. 통합된 사회는 더 이상 과거를 이유로 선택을 미루기 어렵다. 이때 내부의 신뢰와 연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면 사회는 쉽게 피로해질 수 있다. 그래서 통합이 당연해지기 시작하는 이 단계는 이전 단계들만큼이나 중요하다. 눈에 띄는 갈등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통합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사회의 깊이가 시험받는다. 분단의 경험을 기억하면서도 그것에 갇히지 않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통합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다. 통합 이후의 한반도는 이 단계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된다. 우리는 무엇을 함께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것인가? 통합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조건이 된다. 그 조건 위에서 사회는 다시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은 조용하고 일상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통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통합이 삶 속에 스며들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성취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성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통합은 어느 순간부터 당연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회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선다. 당연함 속에서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그 당연함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질문할 것인가? 역사는 후자를 선택한 사회들이 더 오래 안정되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다. 이 긴 이야기를 따라오며 우리는 통합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국경이 사라지는 순간은 분명 역사적인 장면이지만
그 장면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통합 이후의 역사는 언제나 선언보다 느리게, 정책보다 조용하게 진행된다. 그리고 그 역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쓰이기 시작했을 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단계들은 하나의 공통된 사실을 보여준다. 통합은 어느 한 시점에 끝나지 않으며 완성이라는 단어로 묶일 수 없다는 점이다. 제도는 통합될 수 있고 경제는 하나의 틀로 정리될 수 있지만 사회는 항상 그보다 느리게 움직인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시간과 기억을 쉽게 내려놓지 않는다. 그것은 고집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분단의 시간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합 이후의 한반도는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 사이를 오가게 된다. 어떤 날은 통합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여전히 멀게 느껴질 수 있다. 이 진동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변화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역사적으로도 완전히 매끄러운 통합은 존재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회였다. 이 시리즈를 통해 드러난 또 하나의 사실은 통합의 성패가 외부의 조건보다 내부의 태도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다. 국제 환경, 경제적 지원, 제도의 설계는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사회를 하나로 만들 수는 없다. 통합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다. 낯선 이웃을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바라볼 수 있는지, 다른 속도를 실패가 아닌 차이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불완전한 상태를 견디며 시간을 줄 수 있는지가 통합의 방향을 결정한다. 통합 이후에 한반도에서 가장 큰 위험은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질문을 멈추는 순간이다. 통합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사회는 종종 더 이상 과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질문을 멈춘 사회는 서서히 경직된다. 분단의 원인과 통합의 과정, 그 안에서 발생한 선택과 실수를 계속해서 돌아보지 않는다면 사회는 같은 구조의 문제를 다른 형태로 반복할 가능성이 커진다. 역사란 과거를 기억하는 행위가 아니라 현재를 점검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통합 이후의 역사는 특정한 결론을 향해 가기보다 하나의 태도를 요구한다. 그것은 완성에 대한 조급함을 내려놓는 태도다. 하나의 나라, 하나의 사회가 되었다는 선언보다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 통합은 성공과 실패로 나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유지와 조정의 연속이다. 어떤 세대는 통합의 고통을 더 많이 짊어질 것이고 어떤 세대는 그 결과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불균형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완화하려는 노력은 선택의 문제다. 통합 이후의 한반도가 어떤 사회로 남을지는 바로 이 선택들에 달려 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우리는 어떤 통합을 원하는가? 빠르고 깔끔한 통합인가? 아니면 느리지만 견딜 수 있는 통합인가? 갈등이 없는 사회인가? 아니면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사회인가? 이 질문은 정책 문서나 역사책 속에서 답을 찾기 어렵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태도와 선택 속에서 조금씩 드러난다. 통합 이후의 한반도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회가 아니라 답을 만들어가야 하는 사회다. 그리고 그 과정은 조용하다. 뉴스의 헤드라인보다 학교의 교실에서, 직장의 회의실에서, 이웃과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더 많이 이루어진다. 통합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지속된다. 이 시리즈의 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단정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남겨두는 일이다. 역사는 언제나 가능성의 기록이었고 통합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반도의 통합 이후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 방향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 속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질문은 남는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얼마나 인내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가? 통합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며 그 과정은 언제나 현재형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통합 이후의 역사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